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핵융합의 현황, 그리고 향후에 우리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핵융합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언제쯤 실제로 우리 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카막 연구에 대한 현황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대별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CPU의 개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70년대부터 쫙 발전해 왔어요. 뭐 펜티엄 4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발전해 왔는데 보시면 이제 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기 개발.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어 법칙에 의해서 뭐 트랜지스터 개수는 뭐 2년마다 이렇게 2배로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모어 법칙인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있고요. 가속기도 지금 3년마다 에너지가 2배씩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어떤가 보시면 여기 이름들이 뭐 T3, 뭐 ST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게 토카막 장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의 퍼포먼스는 이제 우리가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해서 N 타우 T, density 곱하기 그 다음에 에너지 confinement time, 그다음에 이거는 열 확산 계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그래서 역수.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곱해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핵융합도 트리플 프로덕트로 대표되는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융합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1세대 핵융합에서 사용하게 될 원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요. 이 삼중수소가 방사성 물질이죠.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토카막 장치들은 사실 대부분 이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성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소, 삼중수소를 실제로 사용하는 토카막은 전 세계에 두 개밖에 없었고요. 그게 미국에 있는 TFTR, 프린스턴 플라즈마 피직스 레버러토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셧다운 했고요. TFTR이라는 장치, 그리고 유럽에 있는 Z라는 장치, 이 두 가지가 지금 DT를 사용을 했습니다. Z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DT 반응을 통해서 핵융합을 실제로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DT 토카막도 있었고 핵융합 성능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DT 반응의 결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핵융합의 아웃풋 파워입니다. 실제로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Y축에는 X축인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1994년에 미국의 TFTR 장치에서 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핵융합 파워가 10MW 이상으로 쫙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핵융합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10MW 이상을. Z에서는 그보다 먼저 91년에 보시면 작지만 핵융합 에너지가 파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양이죠. 그렇지만 이만큼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1997년에 이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Z 장치에서 16MW의 핵융합 파워가 나왔고요. 퓨전 파워가 나왔습니다. 7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왔죠. 물론 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2초 안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걸 살펴보시면 이제 Q value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캐피탈 Q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핵융합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파워가. 그래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주고 플라즈마를 가열해주는데 플라즈마를 가열해주려는 필요한 인풋 파워 그래서 그것 분해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파워 이것의 비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얼마만큼 플라즈마를 가열할 때 들어가는 파워보다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파워가 더 크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Z 장치에서는 97년에 이 값이 0.64가 나왔습니다. 넣어준 것보다 한 64% 정도 이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같은 해에 보시면 이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한 5초 정도는 이렇게 유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략 한 5메가와트 정도. 그래서 스토어드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걸 적분해 보면 20메가줄 정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97년. 근데 이 경우는 퓨전 파워 자체가 낮기 때문에
Q 값은 0.2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DT를 통해서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Q 값이 1 이상도 이제 DD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것만큼은 우리가 핵융합 파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장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K스타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 한국의 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별. 그래서 뭐 코리안 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은 이것의 약자는 코리아 슈퍼컨덕팅 토카막 어드밴스드 리서치, 여기서 앞자들 따서 KSTAR에서 K스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터 사양의 초전도 자석을 처음으로 사용한 토카막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자석을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토카막에는 자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기장을 만드는 걸 이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엔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재미 엔진. 그래서 K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능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굉장히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장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K스타의 목표는 일단 Integrated Optimized Plasma Performance, 그러니까 플라즈마의 성능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K스타는 300초 동안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유지를 해서 나중에 리액터에서 필요한 플라즈마 성능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K스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1995년에 사실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1995년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과학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진입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몇 가지 핵심 기술을 선택을 해서 한 10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항상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20년 차이가 난다라면 20년 후에 되면 선진국 또 앞으로 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한꺼번에 확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자라는 중간 진입 전략, 중간에 확 진입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술들을 이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10가지 정도를 해서 국가에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스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을 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R&D를 했죠. 그리고 98년부터 2001년 정도에 이제 공학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실리티 컨스트럭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건물 같은 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K스타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시작해서 2007년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6월에 이제 처음으로 플라즈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K스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이 중간 진입 전략을 95년에 세웠다고 했는데요. 후에 이제 평가를 해봤어요. 한 10가지 정도 기술, 가장 성공적인 기술은 어떤 게 있었을까?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스타겠죠. 네. 그래서 K스타가 성공적인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KTX. KTX도 여러분이 타보시면 처음에는 프랑스의 떼제베죠. 떼제베를 가져와서 그대로 사실 운행을 했지만, 이제 우리 기술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고성 열차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스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9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토카박 장치가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스너트 7구라는 장치,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었던 KT라는 장치, 이런 장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는 외국에서 가져온, 미국에서 가져온 장치, 카이스트 토카박. 아주 작은 장치들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다 구리코일을 사용했는데 상전도, 그런데 이런 초전도 자석의 토카막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많지가 않았고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게 만든 아주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성능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K스타의 모습입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뭐 11시라는 영화라든지 또는 뭐 용팔이나 같은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K스타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주장치 모습이고요. 이 내부에 K스타 토카막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자석도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라이오스탯이라고 해서 이렇게 덮었어요. 토카막 장치 위에. 자,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내부에 초전도 자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전도의 원리를 아시죠?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미가열 저항이 있어서 뭐 가열이 되는데 자, 우리가 전류를 흐르면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열 때문에 전류가 손실이 됩니다. 근데 초전도라는 현상은 어떤 물질 같은 경우 우리가 온도를 높여봤더니 이 저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저항이 아예 사라지는 0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초전도 자석이나 초전도 코일에는 여러분 전류를 흐르면 전류 손실이 없어요. 오미가열도 없고 줄 히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이렇게 전류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전류를 가지고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전도 자석을 굉장히 유리한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온도를 낮췄다고 했어요. 뭐 한 200, 마이너스 270도 뭐 이렇게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요즘은 상온 초전도 자석도 있긴 하지만 케이스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오비늄 3틴이나 나오비늄 타이타늄 같은 초전도 자석은 마이너스 270도 가까이 이렇게 온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라이오스탯이란 걸 두고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온병의 원리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있고 이게 중성 입자빔, 아까 말씀드린 뉴트로 빔 인젝션이라는 가열 장치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이제 플라즈마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붙어 있고요. 자, 이게 토카막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케이스타 토카막의 내부의 모습. 여기가 다이버트가 이 아래쪽에 있죠. 철길이 여기 있고 여러 가지 타일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재료는 현재 카파 계열, 구리 계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또는 CFC 이런 카파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뭔가가 하나가 있죠. 자, 이건 헬륨 냉동기여서 이 크라이오스탯 초전자석을 저온으로 유지시킬 때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헬륨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케이스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케이스타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85년에 뉴욕타임즈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 출신이죠. 그 다음에 소련, 당시 소련이라고 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여기 머리에 지도 그려진 대통령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철의 장막을 깨고 우리 함께 한번 협력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서특별히 됐는데, 자,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퓨전 리서치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퓨전 리서치. 그래서 두 명이 만나가지고, 자, 우리 핵력 정말 중요하다. 향후에 정말 중요한 에너지다. 뭐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도 생기고, 이상기후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바닷물로 만드는 이 핵융합을 해보자. 우리 정말. 그래서 함께 이 협력을 하는 큰 아젠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터 프로젝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그래서 앞자를 따면 ITER. 그래서 이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게도 이터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핵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융합의 상용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이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500메가와트 서멀로 이제 핵융합의 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굉장히 큰 장치인데 여기 사람이 이제 이 정도 크기예요. 여기 사람이 이 정도 있고 굉장히 큰 장치고. 근데 이 장치에서는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가능한 장치들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블랑켓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실제로 열 변화를 통해서 뭐 전기가 생산되진 않아요. 하지만 500메가와트라는 파워를 실제로 여기서 보여주게 될 거고요. Q equal 10.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즈마를 가열해 줄 때 필요한 파워. 거기에 10배의 파워가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400초 이상 운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타는 이제 300초 이상이었고, 이때는 400초 이상.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용로로 갈 때 충분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이제 핵융합 파워를 정말 피지빌리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공동 프로젝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현재 원래 이제 일본과 프랑스
유럽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유럽이 이 장치를 유치하게 되었고요. 현재 프랑스의 남부, 프랑스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크다는 도시 이제 마르세유, 지중해 연안에 있죠. 여기에 이제 근처에 있는 까다라시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지금 어느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7개국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연합, 유럽의 28개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인도. 자,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여기 가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대한민국 이렇게 7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럽의 28개국까지 포함하면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요즘 뭐 브렉시트에 의해서 영국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일단 EU로 포함시켜서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6년 서명식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여기 있고요. 우리나라의 당시 이제 안병만 과기부 장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모여서 서명식을 한 것을 2006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겠다. 이터 자체는 88년에 시작됐고요. 아까 85년에 뭐 대통령끼리 미국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88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2002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K스타를 굉장히 좋은 장치를 잘 우리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터에서도 한국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우리가 결국 이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K스타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는 이제 2007년에 10월에는 이제 이터의 국제 기구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참여한 나라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미국이죠.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영국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 러시아, 굉장히 큰 나라네요. 그 다음에 인디아, 그 다음에 중국, 여기 보시면 일본,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나라 있죠, 파란색에. 자, 정말 자랑스럽죠.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 큰 나라들이 모이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참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번 어느 정도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는 이제 일단 제가 2009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이 일단 45.46%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치를 이제 여기에 프랑스의 남부에 이제 유치를 하기 때문에 45.46%를 이제 지불하는 걸로 되었고요. 대략 한 4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국가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가 나머지 54.54%를 이제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 전체적으로 치면 각각 한 8,1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략 뭐 10조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략 뭐 1조 정도의 예산을 분담한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터의 부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7국이 참여하고 이제 뭐 39개의 빌딩이 들어가고요. 180헥타르에 해당되겠고 10년 동안 건설하겠고 20년 동안 운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모습이고요. 자, 이걸 한번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2017년에 6월 19일 날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까 이제 부지에 많은 건물이 들어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 여기 이제 이터의 사진도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큰 현수막도 있고 이게 바로 토카막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크레인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토카막이 실제로 위치하게 될 거고요. 바이오 실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이터의 현장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게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이터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전체 사이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현수막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현재 2,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1,500명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하루가 다르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아래층의 모습을
지금 39개 빌딩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긴 빌딩의 모습을 보시죠. 안쪽에서는 이제 플로리다 필드 코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40톤의 17m짜리 플로리다 필드 코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크레인의 지지대도 보실 수 있고요. 이 대부분 이제 크라이오스테이트 워크샵입니다. 이제 인도에서 만들고 있는 30m짜리, 직경은 30m, 높이가 5m 정도 되고요. 현재 지금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일로서는 가장 무거운 부품입니다. 1250톤짜리인데요. 굉장히 크죠. 자, 여기 이제 스토리지 빌딩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이제 온도나 습도 같은 걸 잘 유지해서 보관하는 곳인데요. 현재는 이제 일렉트리컬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가지 엘리멘트들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플랜트인데요. 5,400스퀘어미터. 이제 헬륨이나 나이트로전 탱크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매그네틱 파워에 관련된 자석의 이제 파워 관련된 설비가 되겠습니다. 150m짜리 이제 이터의 초전도 자석에 맞는 설비가 됩니다. 42헥타르 부지가 지금 거의 다 차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는 이제 히터에서 나오는 열을 제거하는 설비를 쿨링타워 같은 거 이제 톡감만 운전하면서 나오게 되는 이제 열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자, 이 전체 부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그럼 핵융합 에너지 개발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핵융합 발전소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 대용량 전기 생산, 상용화를 위해서 대략 한 50년 정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터 시작으로부터 해서 대략 한 50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터에는 전기 생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전기 생산을 실증하게 될 데모, 실증로가 그 다음에 건설이 되고요. 여기서 또한 삼중수소도 증식되어서 핵융합이 자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용화로 갑니다. 이 5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핵융합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영국의 과학기술 보좌관이었던 데이비 킹이란 분이 레포트를 제출했는데요. 그래서 킹스 레포트, 왕의 보고서인데요. 이걸 좀 빨리 당겨보자 라는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Fast Track Approach, 지름길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요. 핵융합 지름길 계획 로드맵. 이터와 데모의 역할을 좀 합쳐주고, 데모와 프로토의 역할을 합쳐줘서 이 대용량 전기 생산, 상용화까지 기간을 50년 정도에서 20-30년 정도로 좀 당겨보자 라는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핵융합 지름길 계획 로드맵이 제시가 되었고요. 이거는 각 국가별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핵융합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스타가 2007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죠. 그래서 2008년에 최초 플라즈마를 성공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후에 상용화에 필요한 이 고성능, 고효율, 장시간 플라즈마 운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터에서 이제 최초 플라즈마가 퍼스트 플라즈마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핵융합의 연료 연구, 열 이용 연구, 그 다음에 핵융합의 재료 연구, 공학적인 연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040년대 중반이 되면 또는 2050년 정도까지 해서 실질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경제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제 최초 데모 장치가 구현이 될 예상입니다. 특히 이제 이터 같은 경우 2035년에 DT 핵융합 반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데모가 중간에 건설되다가 이제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고 최종 건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상용화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대용량 전기 생산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제 핵융합 로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 2시간에 걸쳐서 핵융합에 대한 전반을 소개하고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황과 전망. 첫 번째는 핵융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DT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질량 결손에 E는 mc여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바닷물을 가지고 태양과 같은 뜨거운 플라즈마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중력을 이용해서 가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유사한 관성가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카막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수억도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플라즈마를 가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라즈마의 저항을 이용하는 저항열 가열, 오믹 히팅 방식. 그다음 두 번째는 중성 입자 빔을 쏘아서 높은 에너지, 모멘텀을 전달해서 온도를 높이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팔을 웨이브를 넣어줘서 공명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주요 이슈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플라즈마 내부에 터뷸런스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한 매크로스코픽한 인스테빌리티들이 존재하는데 플라즈마 불안정성이 존재하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또한 플라즈마 가장자리에서 생기는 엘름이라는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디스럽션 같은 불안정성 형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료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중성자에 의한 재료의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 중대한 크리티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현황과 핵융합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황으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치인 자랑스러운 장치인 초전도 토카막 장치인 K-STAR라는 장치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란 장치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프랑스의 건설 중인 이터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의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빅데이터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미래를 바꿀 한 가지 기술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호킹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바로 핵융합이다. 핵융합 하나를 뽑았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그래서 굉장히 핵융합이 미래의 인류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죠. 유명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책인데요. 빨간 책이죠, 이거 유명한.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통해서 우리는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수소폭탄과 같은 형태로 위험하게만 지금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리처드 파인만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시모비치인데요. 토카막을 실제로 설계하고 개발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래서 모스크바 연구소, 크루차토프 연구소의 소장을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인데요. 이분에게 이제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에 핵융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핵융합은 사회가 필요로 할 때 거기 있을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예를 들면 뭐 이상기후 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죠.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핵융합이 이처럼 사회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바로 핵융합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안쿡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핵융합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국제 에너지 마켓에서 일주일 쓸 수 있는 것으로 핵융합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예산이 얻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에너지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핵융합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로버트 태권브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로버트죠. 로버트 태권브이의 에너지원이 무엇일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과학동원을 살펴보니까 이 핵융합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핵융합로가 있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뭐 기름을 넣는 것도 아니고 건전지를 넣는 것도 아니에요. 핵융합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핵융합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핵융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